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겨울방학 이제 처음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예, 저는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새 학습 전략 이제 잘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좀 비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라톤 달리는 선수가 신발끈이 풀린 상태에서 달린다면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신발끈을 잘 묶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상에 꼭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뉴욕타임즈 기사를 매트 릭텔이라는 사람이 실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바로 운전 중에 한눈 팔기의 위험성이었는데요. 이 내용이 당시 2009년 보도부문 플리처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사망사고 중에 한 16% 정도가 해당됩니다. 가벼운 통화만으로도 전체 집중력의 한 40%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집중력의 40%의 이 부분이요, 이 퍼센테이지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운전할 때 한눈 팔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학습하실 때 공부하시는 그 과정상에 공부하시는 중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해 한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복잡한 입시입니다. 굉장히 입시전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여러 가지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과목도 다르고요. 서류 전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다면 바로 국어와 영어와 수학, 그리고 문과에는 사탐 2과목, 이과에는 과탐 2과목, 이 과목 5가지의 과목은 다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말씀드리는 것은 이 5가지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 그 단순함의 힘이 결혼 입시 전략의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속담에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 내디디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발은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 하면서 해 나갈 걸로 보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발을 내디딜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내디딜 것인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겨울방학. 한국사와 세계사 선택하는 학생들, 이 수업을 통해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1년에 대한 계획 잘 세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0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겨울방학 한국사 세계사 학습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요, 먼저 시작할 때에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방법보단 자세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세. 한국사를 대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 특히 현재는 서울대가 필수 과목이라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사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사에 대한 만점자가 많이 나와서 전체 모든 과목의 만점자가 한 30명 이상으로 나온 걸로 알아요. 이거 한국사 때문입니다. 한국사가 이 난이도가 좀 유지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만점은 쉬운 건 아니죠. 그 만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한 방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낸다. 한 번에 내 마음으로, 내 아주 뜨거운 감정으로, 지금 다 끝낼 것이다. 라는 마음은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방이 아니라요. 처음 공부할 때와 두 번째 공부할 때와 세 번째 공부할 때 다르거든요. 그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는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단계를 밟은 학생들입니다. 단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준 학생들입니다. 그 단계,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이론을 학습할 때요.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보다는요, 이 기본 공부할 때는요, 그 시대의 특징, 그 시대에서 주요 인물, 그 시대의 상황, 이것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낼 계획이 아니라 거기 전체의 흐름을 보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 눈을 좀 길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요. 특히 1월달과 2월달에 많이 학습을 할 텐데요. 자, 1월달, 2월달에 기본 이론 학습할 때는 한국사 할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낙담하겠죠. 실망하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1, 2월 달에는 문제보다는 철저하게 이론, 개념, 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부적인 것을 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1, 2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끝까지 학습하면요, 자신감이 붙어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립되었구나.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구나. 아, 일제강점기 때는 이러한 고통이 있었겠구나. 자, 제가 좀 기침이 있어서요. 잠깐 살짝 기침하는 거 양해를 좀 구하면서요. 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공부할 때의 흐름을 잡고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으려는 욕심은요, 결국엔 전체를 못 봐요. 그리고 자, 문제는 실제로 전체를 묻는, 그 시대의 상황을 묻는 문제의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1월달과 2월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라.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그 시간적 여유가 계약하면 별로 없습니다. 계약하면 사실상 힘듭니다. 1, 2월 달에 사실상 끝내주셔야 돼요. 3월 달 시작되죠. 내신해야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뭐 학교 차원에서 내신도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의 3월 모의고사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엄청나게 매달 모의고사들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따로 학습도 하실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1, 2월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겨울방학 때 이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집니다. 한국사. 사실상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1학년 때 공부를 하셨어요. 뭐로요? 내신으로요. 내신으로의 학습은 결국에는 교과서에 있는 범위에서만 학습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 범위에서의 학습은 그 범위 안에서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면 성과가 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수험, 이제 그 수능 시험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전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눈이 없으면 좋은 점수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내신과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공부할 때는 1월부터 2월까지 전체를 학습할 때에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하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하든 EBS를 보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본 이론을 끝냈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 공부할 때는요, 바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공부할 때는요, 이제는 그 기본 이론에 더하는 공부. 심화라고 하지만 심화가 아주 깊이 있는 걸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이론에 다뤄지는 내용 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잡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1차 가보기획과 2차 가보기획을 비교한다면 1차 가보기획과 2차 가보기획의 특징을 잘 아시는 거는 처음에 하는 건데 그의 세부적인 얘기로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지방제도가 개편했다는 내용들, 교육 입국조사가 발표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학교들의 특징들, 뭐 소학교라던가 사범학교라던가 외국어학교라던가 뭐 이런 학교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은 1단계보다는 2단계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기출입니다. 이렇게 심화까지 하신 상태에서 저는 기출을 추천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는 차원으로 끝내면 안 되고, 아, 이 문제에서의 요구하는 개념은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 점이었구나.
내가 예전에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요점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출을 분석하라는 얘기죠. 문제 푸는 수준에 뛰어넘어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화하면서 기출하는 것들은요, 한 3월부터 한 5월까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월부터 5월. 왜 그러냐면요, 6월 달부터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기 때문에 그 평가원 전에는 기출을 좀 끝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이후입니다. 6월 이후는 결국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EBS를 봐주셔야 돼요. EBS. 자, EBS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EBS가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70% 이상 반영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자, 근데 EBS도요, 여러분들. EBS에 나오는 강의들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앞부분에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리고 EBS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서 다뤄주는 것은 개념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EBS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출을 학습하고 그리고 EBS를 보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이 과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요. 저는 노트 필기라 생각합니다. 노트 필기, 자기 나름대로 필기를 한번 해놓은 것을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것 이런 것에 필기를 해낼 때는요. 여러분의 필기가 아니에요. 한번 필기한 것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것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필기하면서 공부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수업을 들었을 때 들었던 내용들의 필기가 아니라 이것을 자기 것으로 정리한 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정리한 이런 필기. 아셨죠? 그쵸? 자기 것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예, 지금 현재 세계사 필기이긴 한데요. 잠시만 저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필기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그것을 매번 확인해 가면서 결국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자기 필기에 대해서 완벽한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필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세입니다. 현재는요. 바로 시대입니다. 시대. 예, 시대에 대한 학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작은 사항들이 실제로 출제되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시대 파악이 제일 중요한 형태의 문제로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시대 파악. 시대에 강해져야 됩니다. 시대. 근데 시대 파악이 안 되면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헛공부예요. 그 시간만 낭비한 걸 수 있어요. 시대가 파악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건데요. 시대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시대 파악은요. 나눠야 되고 묶어야 됩니다. 나누고 묶는다. 나누고 묶는다.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죠. 예, 우리 PD님도 살짝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셨다 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나누고 묶는다는 얘기는 단적인 예로 한번 우리 요즘 뭐 기왕후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원간섭기의 상황과 공민왕 이후의 시기가 다르죠. 그러면 원간섭기 때의 상황, 기왕후가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과 원간섭기 때의 상황과 공민왕 이후의 상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나눠줘야죠. 나눠줘야 됩니다. 먼저. 시험 문제는 원간섭기 때의 특징, 그리고 공민왕 이후의 특징, 인과관계로 물어봐요. 이제 원간섭 때 많은 피해를 당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공민왕의 내용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원간섭기 때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 인적 물적 잔의 수탈이라던가 많은 관제의 격화라던가 이런 것들 내용들을 함께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민왕 때의 상황과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나누고 묶어라. 이렇게 나누고 묶어야지 여러분들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편화시키로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널려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쭉 깔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에는 묶는 학습.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학생 한 명이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꾸준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50점 만점에 30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초반에. 마지막에 학습 방법을 봤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것을 묶지 않았던 거예요. 묶어라. 형광펜으로 묶기만 해라. 묶는 것만으로도 45점대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딱 내용 공부하실 때 이게 어느 식인가,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대 파악은 절대 머릿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필기를 하면서, 이해하면서 외우는 게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 파악 능력입니다. 이제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EBS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EBS에 나오는, 자, EBS죠. EBS에 나오는 자료는요, 이건 작년 EBS이긴 한데요. EBS에 나오는 자료는요, 수능 개념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자료가 개념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뭔 얘기냐면, 자료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문장은 그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또 이제 그 가보년 아닙니까? 이제 가보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무리들을 구축하고자 함이니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국아민, 제폭구민 이런 말들, 그렇죠?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1차 가보기 때 나왔기 때문에 1차 가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자료를 함께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료에 나왔을 때 핵심적인 문장은 아예 그 시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려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공부할 때에도 이론이 돼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료의 핵심적인 문장들은 자, 암기해버려라. 아예. 특히 개념학습을 토대로 해야지만 자료가 보이기 때문에 개념학습을 먼저 하시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료의 핵심 개념은 아예 개념화시켜라.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맞는 말인데요. 자료의 개념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료를 많이 본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료의 핵심적인 문장을 파악하는 능력 필요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출은 아직 일러요. 그러니까 기출은 아주 좋은 문제들이고 역대 나왔던 문제들을 너무나 마음 급한 마음으로 이걸 빨리 접근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엔 기출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해버리면요. 더 상실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의 다 심화까지 끝내놓은 다음에 기출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겨울방학은 개념을 탑재할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전범위를 학습하는 자,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좀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근대사는 한 30% 정도의 비중이고요. 근현대사는 한 70%의 비중이에요. 자, 그러면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근현대사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뭐 학원 현장에서 공부할 때는 전근대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텐데 근데 이제 근현대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근현대사부터 학습하라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근현대사에 대한 학습이 다 끝나면 그러면 이제 전근대사를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현대사는 좀 자세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학습을 좀 철저히 먼저 해놓고 전근대사는 좀 자세하다기보다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근대사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내면요. 결국엔 전근대사에 대한 학습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처음 공부할 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공부할 때에 대한 내용은요.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근대사를 먼저 공부하고 근현대사를 뒤에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근현대사 먼저 했다면 두 번째 할 때는 전근대사를 먼저 이렇게 학습하면서 자 여기도 중요한 거는요. 한 단원도 빠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단원이라도 비어 있다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틀리는 겁니다. 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 역사 과목에서는요. 전범위를 골고루 출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결국엔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원도 빠짐없이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얘기 잠깐만 좀 드려볼게요. 교과서. 자, 교과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갖고 와봤는데요. EBS가 중요하죠. EBS가 중요하기 때문에 EBS에 대한 학습을 깊이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EBS가 교과서입니까? EBS를 교과서처럼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까?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사 과목, 특히 한국사 과목만큼은 EBS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잠깐 봐볼게요. 자, 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의 내용을 좀 봐보십시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 교과서가
실제 사료로 나옵니다. 이 교과서의 문단 있지요. 이 문단이 시기를 잡는 핵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자료가 실제 시험장에 나오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가 시험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토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다시 볼게요.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역사에서는 왜 교과서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EBS는 단편적으로 단어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건의 당시 이 전후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과서는 문장형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이 다음 내용이 무엇이고 아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3.1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정부 그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EBS는 사실 문제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EBS는 자료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할 때는 수업에 들은 것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교과서의 문장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의 문단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의 핵심적인 용어라던가 그리고 핵심적인 사료는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어디에 반영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EBS 학습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EBS는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집과 문제집으로 활용하라 이 말씀이죠. 자, EBS를 쭉 보시면요. 자, 잠깐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HS는 선언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자료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EBS는 그 자료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뿐만 아니라 그 해설을 실제로 시험장에 선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료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특히 EBS는 이 작년 거긴 한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심화 탐구를 보시면요. 이 심화 탐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설이 다른 어떠한 참고서보다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검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반민특위에 대한 얘기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장 공신력 있고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학습의 그 설명을 들을 때는 이 부분으로 참고한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당성 거의 뭐 다 이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주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2번 풀어야 돼요. 한 번으로 하면 안 됩니다. 2번 풀어낼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연필로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틀린 거 확인하시고 그쵸? 자, 근데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잠깐 줘볼게요. EBS의 문제 틀렸어요. 다시 또 풀었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 응용되었을 때 그거 맞출까요? 아닙니다. 틀린 거는요. 또 다음에 봤을 때 맞췄다 하지만 그게 또 응용돼서 나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EBS의 자료를 보고 그 자료와 관련된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EBS의 자료의 전후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EBS 선지에 나왔을 때 그 선지가 해설지에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그 자료만큼은 그 해설만큼으로 본인이 소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EBS의 Q&A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BS의 Q&A 게시판. 자, Q&A 게시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좀 보시면요. EBS의 Q&A 게시판, 이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Q&A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 질문을 올릴 때에는 자기가 EBS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이 내용이 다른 개념하고 접목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고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다. 그럼 또 물어보는 겁니다. 또 알 때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은요, 자, 그 질문이 많을수록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말 아낌없이 다 해도 괜찮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저도 한번 EBS에 살짝 예전에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수하기 전에는 살짝 좀 약간 그 내용에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험이 한 11월 달이었는데 한 10월 달에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EBS 게시판에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딱 올려놓으니까요. 근데 제 이름은 올라가겠죠. 그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용규 학생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인 제가 올려도 박용규 학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다 학생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글을 아주 친절하게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확인하기보단 EBS에서 확인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한국사에 대한 학습과 관련돼서 쭉 말씀드렸어요. 저는 문제보다는 이론을, 개념을 더욱더 심도 있게 학습하라 말씀 좀 드렸는데요. 개념을 학습할 때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 뭐냐면요. 한국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과 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떠한 것이 세부적인 것인지를 비교한다면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TBS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것은 사실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없애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뭐냐면요. 쓰리간입니다. 쓰리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쓰리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쓰리간. 우리 아까 전에 다뤘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인간이고요. 자, 그리고 공간입니다. 그렇죠? 자, 역사는 공간을 넘고서 설명할 수 없고요.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볼 때요. 특히 3.1운동을 봤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시작이 어디였느냐? 확산되는 그 과정, 시간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장소도 좀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3.1운동의 중심적인 인물들, 민족대표 33인이라던가 또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누굽니까? 유관순 여사라던가. 그렇죠? 이런 인물들은 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리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쓰리간에 대한 인간, 공간, 시간, 역사를 이루는 3대 요소, 이 요소에 대한 학습을 깊이 있게 하시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건드려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방학 때 1, 2월 달에 아주 중요한 이 시기 때 해야 될 것은 중요한 쓰리간에 대한 학습부터 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한국사.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한국사가 공부하다가 좀 많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암기로 많이 느껴졌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수험생이라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 조금 내서요. 사실 머리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은 좀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의 머리 식힐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제시해보면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도 역사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화 한 편 딱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 좀 식히고 아, 영화에서 이런 역사를 다뤘는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고 우리가 배운 것과 좀 꽤 거리가 있는 그런 취미가 아니라 좀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좀 추천해드려 볼까요? 광해 추천하고 싶습니다. 광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도 그런데요. 예, 이병헌이 아니라 한효주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관상이라던가. 관상은 많이들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왕의 남자도 아주 주옥 같은 영화예요. 연산군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병기 활 있지요. 활. 병자호란 때의 당시의 상황들. 그쵸. 우리의 많은 여성들의 그런 아픔들.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그쵸. 자, 특히 현대사에서는 6.25 전쟁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많이 있죠. 태극기 휘날림에도 있고요. 그쵸. 포화 속으로도 있고요. 저는 정말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지전입니다. 예, 고지전 혹시 보셨나요? 우리 보셨나요? 피디님? 예, 보셨다 하는데요. 그 고지전에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연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수도 그렇고요. 특히 이재훈을 좋아하는 사람, 사실 이재훈 아시죠? 예, 건축학개론에서 정말 연기 잘했는데, 근데 사실 이재훈의 제대로 된 연기는 그 고지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지전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꼭 강추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와 관련돼서는 특히 5.18 다뤘던 영화 중에 화려한 휴가라고 있어요. 그 시대를 잘 조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휴가도 있고, 좀 또, 현재 상영되고 있는 뭐 변호인도 있다 하는데, 저는 아직은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현대사를 다룬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다룬 이런 많은 영화들이 여러분들의 좀 걱정과 그리고 약간 긴장감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본인의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잘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 있어 하는 단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풀어보는 거예요. 풀면서 자신감 회복하고 어려운 것까지 더 들어가 보고 그런 방법도 어떨까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 얘기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 겨울방학에 한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앞서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세계사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는 세계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사는 특별히 세계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사실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사 학습을 할 때는요, 좀 이렇게 세계사에 대한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과 동양이 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단계로 말씀드리면 서양과 동양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양사를 먼저 쭉 한번 다 다루고, 그 다음에 동양사를 쭉 다 다뤄보면, 서양의 역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고, 동양의 역사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게 좀 파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동양의 역사, 먼저 중국사 중심이 되겠죠. 그 중국사 중심을 먼저 크게 나눠줘야 돼요. 먼저 크게 나눠서 이 왕조사 중심으로 은, 주, 한 이렇게 위진남북 쭉쭉 먼저 큰 시대별로 먼저 나눠주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실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조세제도라던가 그리고 화폐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차이, 그 변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먼저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게 암기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히 시대별로 문화별로 나누어서 역사의 흐름을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 세계 그 부도가 있거든요. 역사 부도. 역사 부도를 좀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영토를 점점 확장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로마라던가, 특히 이제 알렉산더라던가,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쭉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각 시대별로 진이라던가, 한이라던가, 이렇게 영토가 좀 달라지거든요. 당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동서양의 교류에 있어서 그 왔다 갔다 했던 많은 길들, 비단길, 초원길,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부도는 꼭 항상 세계사를 공부할 때 같이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을 짚는 그런 학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단적인 여러분들 송 알죠? 송. 이 송이 그 활동했던 고려하고 같이 나타났던 그 송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송시대 때, 사실 우리는 송과 많은 교류를 했다 하지만, 송이 활동했던 그 시대 때에 굉장히 많은 정복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몽골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나라들이 이렇게 강해졌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송의 문치주의에 있지요. 그쵸? 예, 송이 당시 국방력을 좀 약화시키고 문치주의를 강화시키고 황제 독재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방력이 해이해지니까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당시 그 한의 입장에서는 송의 입장에서는 당시 오랑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송이 문치주의로 국방력이 약화되었다. 이 핵심을 먼저 잡아내고 그 과정에서 요, 금, 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 연우 16주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금이 화북 지방을 차지했고 그래서 원에 의해서 송이 멸망하게 된 그 과정을 이해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요와 금과 원 이런 나라들은 한족이 아니죠. 송은 한족이었지만 이들은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족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요는 뭐 북명관, 남명관 제도라던가 금은 뭐 맹한 모국제라던가 군현제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요. 먼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기둥을 핵심을 먼저 잡고 그에 대한 세분적인 얘기를 파생시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대별로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난번 그 9월달 평가 문제에서 바로 알프스 이북과 그리고 알프스 이남의 르네상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도 좀 알아둬야겠지만 그 지역보다도 이들이 왜 어떠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는 좀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많은 문학들 뭐 에라스무스의 뭐 우신예찬이라던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던가 이런 것들이 특히 알프스 이북에 많이 나오는 그 특징을 좀 잡아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알프스 이남은 그런 다른 차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 르네상스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르네상스가 아니라 차이가 있는 르네상스죠. 그럼 르네상스에 대한 비교를 지역별로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르네상스와 그 이전의 시기는 또 다르죠. 그렇죠? 자, 교황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대와 르네상스 이내로 해서 인문주의가 나타났던 그 시대가 다르죠. 다시 말해 지역을 비교하고 또 시대를 비교하고 그런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많은 문화가 다르죠. 자,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차이는요, 특징으로도 좀 알아둬야겠지만, 자, 그 차이가 유물로도 나옵니다. 자, 유물로 제시됐을 때 이게 뭔지를 연결시키는 그 작업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역사 부도에는 지도만 나와 있지 않죠. 지도뿐만 아니라 유물, 유적도 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유물 유적이 언제 나와 있는지를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민주정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유의 미,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미가 나왔기 때문에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던가 아테네 여인상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특히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가 쭉 확장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자연과학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뭐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 아시지요? 예, 그 밖에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관능적인, 격정적인 그런 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밀로나던가 비너스상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아주 실용적인 미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콜로세움이라던가 수도교라던가 그리고 법이 발달하는 12표법 등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차이를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차이를 바로 역사 부도라던가 교과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북조와 남조. 남북조에서 그냥 남북조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남북조를 비교하는 문제는 틀릴 수 있죠. 남조의 차이, 북조의 차이. 그 이유를 좀 알면서 이유를 보면 5, 16국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교의 발전이 나타나게 되니까 아주 대형 석굴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석굴암 같은 거는 인공 석굴 차원이긴 하지만 이건 자연 석굴이긴 한데 이 자연 석굴에 뭐 룽먼이라던가 둔항 석굴이라든가 윈강 석굴 이런 것들은 다 북조에 나오는 것을 불교와 좀 연결시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남조 같은 경우는 북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오랑캐라 보는 세력에 의해서 그 영토를 뺏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남조 같은 경우는 강남을 개발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엔 패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장사상이라던가 청담사상이라던가 중림칠연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게 된 게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시대별로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역별로도 나누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를 구별하시면서 학습을 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 시대별, 지역별 차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자료는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와 좀 차이가 있듯이 세계사는 자료에 핵심적인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세계사와 관련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이 작년 9월달 평가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좀, 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봐보십시다. 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유물이 그대로 제시가 돼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 유물이 어떠한 유물인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될 곳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죠. 이 작년, 예, 9월 문제의 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 한국사보다 세계사가 더 내용이 훨씬 더 자료로 개념화된 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풍부하고 그 풍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자료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는 자료가 곧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익숙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바로 자료로 다 출제가 되고 자료와 개념을 바로바로 연결시키는 학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자 교과서와 EBS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역대 나왔던 그런 자료들을 반복해서 응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세계사 같은 경우는 기출에 대한 학습을 좀 미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계사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문제 개발보다는 사실 좀 학생들이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택하는 학생들의 수를 더 줄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세계 선택하는 학생들을 더 출제자 입장에서는 줄이면 안 될 거라 생각이 하겠지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지엽적이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출에 나왔던 그 내용들을 좀 많이 반복하고요.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계사가 한 2005년부터 한 2013년까지 한 8개년, 9개년 이 정도의 문제, 특히 수능 문제라던가 6월, 9월 평가원 문제 이 정도의 문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풀어둘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 얘기를 좀 드리면요. 동서양의 교류, 또 그 과정에 나타나는 갈등이 있죠. 그건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특히 교류는 특별히 더욱더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자, 특히 그 교류는 많은 길을 통해서 했겠죠. 뭐 초원길이라던가 비단길이라던가 바닷길이라던가 특히 이슬람이 그 교류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역사를 세계사에서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특히 헬레니즘 문화도 좀 잘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이슬람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아프리카의 뭐 노예 무역이라던가 또 제국주의가 식민지 건설하는 그 과정들. 자, 그런 내용들은 교류도 있지만 그 안에 갈등도 있죠. 그래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쟁들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포에니 전쟁이라던가 또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던가 그쵸? 또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그 과정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이제 그 법과 정치라는 과목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많이 접목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특히 프랑스 혁명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니까요. 그 내용들은 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예전에는 동양과 서양이 아주 중점이 되는 중국사라든가 유럽사 중심으로만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만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구체적인 나라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도 가끔씩 언급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남조하고 특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특징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잉카 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으로 좀 학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만점이 나올 거라 좀 보여집니다. 자, 세계사는요 좀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 차원에서 곧 1등급이 나오기에는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계사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된 친구들은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항상 점수가 일정합니다. 항상 2등급 이내로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과목이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사에 대한 학습을 할 때에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대한 특징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방학 한국사 세계사 우리 함께 다 다뤄봤는데요. 한번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뚫을 때의 그 힘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꾸준함의 힘인 건 알고 계시지요? 자, 겨울방학 1, 2월 달에 철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3월 달 들어가면 내신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라던가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한 대비 이런 걸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럴수록 시간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것들, 너무나 좀 지엽적인 것들은 좀 열애하시고요. 자,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반드시 오늘 하고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을 이겨내야, 그 오늘을 승리해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저는 동행한국사,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는 박용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